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재정 관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로 저축과 투자에만 집중하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출을 관리하느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번 형성된 소비 습관을 바꾸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 전문가들이 말하는 나이 들어 자칫 무심코 하기 쉬운,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5가지 소비 함정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위험한 소비는 바로 무분별한 선물 지출입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은퇴 후 매달 연금 28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적지 않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가 자녀와 손주들을 위한 선물 구매에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다는 점이었죠. 명품 가방, 최신 전자기기, 고가의 장난감. 그의 통장 잔고는 해마다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결국 그는 낯선 카드깡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도한 선물 소비의 특징은 처음에는 순수한 사랑과 애정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자식들에게 해주지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잘해주고 싶어서 라는 마음이 그 시작이죠. 하지만 이런 소비는 3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받는 사람의 기대치가 점점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물에도 기뻐하던 사람들이 점차 더 비싸고 좋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둘째, 주는 사람의 재정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한번 시작한 선물의 수준을 낮추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손주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셋째,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소비가 실제로는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선물을 줄이면 관계가 악화되고 무리해서 계속 선물을 하면 결국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신용상담센터에서는 매년 이러한 과도한 선물 소비로 인해 카드 빚을 진 노인들의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명절과 특별한 기념일이 있는 달에는 상담이 폭증한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건강한 경계의 필요성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꼭 비싼 선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보내는 시간, 진심 어린 관심과 대화가 더 가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위험한 소비는 충동적인 금융상품 가입입니다. 대구에 사는 B씨는 은퇴 후 받은 퇴직금 2억을 예금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한 보험 설계사를 만났고 노후 의료비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상품 설명을 듣게 됩니다. 결국 B씨는 자신의 나이에는 불필요한 고액의 종신보험과 간병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매달 나가는 보험료로 인해 생활고를 겪게 되었죠. 이런 권유성 금융상품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건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를 겨냥한 금융상품들은 종종 실제 필요 이상의 보장을 제공하거나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상품들이 대부분 장기 계약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가입하면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크기 때문에 부담스러워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더욱 교묘해진 판매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 효도관광, 점심 식사 대접 등을 미끼로 상품 설명회에 유인한 뒤 다수의 사람들이 가입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죠. 실제로 한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금융상품 관련 피해 신고가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계약 당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만 특별 혜택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진짜 좋은 상품이라면 내일도 다음 주에도 여전히 좋은 상품일 것입니다. 둘째,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액의 금융상품 계약 시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셋째, 본인의 실제 필요와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매달 나가는 금액이 부담된다면 그것은 적절한 선택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위험한 소비는 무분별한 홈쇼핑 구매입니다. 인천에 사는 C씨의 집에는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밤늦게 TV를 보다가 홈쇼핑에서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이끌려 구매한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은 한두 번 사용하다가 방치되었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식품,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구매했고 결국 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홈쇼핑 중독의 특징은 외로움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의 경우 TV 속 쇼호스트가 마치 대화 상대처럼 느껴지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만 이 순간을 놓치면 후회합니다. 와 같은 마케팅 문구는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합니다. 최근에는 TV 홈쇼핑을 넘어 모바일 쇼핑으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쇼핑이 가능해졌고 간편결제 시스템은 구매의 심리적 장벽을 더욱 낮추고 있죠. 특히 위험한 것은 묶음 상품이나 1+1 같은 할인 혜택입니다. 얼핏 보면 이득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필요 이상의 물건을 구매하게 만드는 함정이 되곤 합니다. 결국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사용하지 못한 채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충동구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24시간 룰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들면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둘째, 구매 전에 반드시 집 안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비슷한 제품이 이미 있는지, 정말로 보관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셋째,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취미 모임 가입 등 실제적인 사회활동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건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위험한 소비는 무리한 자녀 사업자금 지원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D씨는 30년간 모은 퇴직금 3억 원을 자녀의 프랜차이즈 창업 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안정적인 프랜차이즈라서 실패할 리 없다는 자녀의 말을 믿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가게는 6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D씨는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자녀 사업 지원의 가장 큰 문제는 감정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입니다. 객관적인 사업성 분석이나 리스크 평가 없이 자녀에 대한 신뢰와 애정만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죠. 특히 최근에는 더욱 위험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의 목돈을 노린 불법 다단계나 유사수신 업체들이 자녀를 내세워 접근하는 경우가 늘고 있죠. 부모님이 투자해 주시면 3개월 안에 원금의 2배를 돌려드릴 수 있다는 식의 달콤한 제안으로 접근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최근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투자 사기 피해액이 연간 5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자녀나 친인척이 권유한 투자였다는 점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런 위험한 투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급하다는 말에
절대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 기회라면 충분한 검토와 상담의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둘째,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를 반드시 받아보는 것입니다. 특히 은행이나 창업진흥원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상담을 활용하세요. 셋째, 투자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라 해도 노후 자금 전체를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위험한 소비는 과도한 건강기능식품 구매입니다. 서울의 이 씨는 매달 연금의 절반 이상을 건강기능식품 구매에 쓰고 있습니다. 관절 영양제, 혈행 개선제, 면역 증진제, 항산화제. 그의 방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제품들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것들이었죠. 이런 과도한 건강기능식품 소비의 특징은 불안 심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비이성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나 SNS를 통한 과장 광고가 이런 불안 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로 10년 젊어진다. 암 예방의 필수 같은 과대 광고 문구들이 난무하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혈행 개선제와 혈압약을 함께 복용해 과다 출혈이 발생하거나 칼슘제와 철분제를 동시에 복용해 흡수가 저해되는 경우가 많았죠. 또한 여러 제품에 포함된 동일 성분의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건강기능식품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정말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둘째, 구매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성분은 없는지, 유통기한은 적절한지 확인해보세요. 셋째, 건강관리의 기본은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보조제일 뿐 건강한 생활습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위험한 소비 패턴들은 모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 이성을 압도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외로운 마음, 이런 감정들이 비이성적인 소비로 이어지면서 결국 노후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험한 소비 패턴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24시간 생각하기 원칙입니다. 큰 금액을 지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 정도의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시간 동안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것은 정말 필요한 지출인가? 이 돈을 쓰고 난 후의 생활은 안정적일까? 나의 결정이 감정에 의한 것은 아닐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산 설정입니다. 매달 받는 수입을 3가지 항목으로 나눠보세요. 필수 생활비, 비상금 적립, 그리고 여유자금. 이렇게 미리 용도를 정해두면 충동적인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들과의 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자녀들에게 본인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건강한 취미 생활을 만드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소비 대신 의미 있는 활동으로 시간을 채우세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복지관의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째, 정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통장 잔고, 카드 사용 내역, 고정지출 항목들을 한 달에 한 번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소비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영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현명한 소비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에 우리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결코 무분별한 소비나 충동적인 지출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의 가정 내 안전사고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8%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고의 85%가 익숙한 생활용품들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노인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노령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의 적절한 교체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노인의학연구소와 대한노인병학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60살 이후에는 반드시 바꾸거나 없애야 할 10가지 물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물건은 응급 전문의들이 자주 보는 노인 사고의 원흉이라고 하니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된 다용도 가위.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의 연구 결과 60세 이상 노인의 손관절 부상 중 23%가 다용도 가위 사용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골관절염이 있는 경우 이 위험성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면 손의 악력이 40대 때의 약 65%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이는 일반 가위를 사용할 때 필요한 적정 압력의 7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결과적으로 가위를 사용할 때 과도한 힘을 주게 되고 이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특히 5년 이상 된 다용도 가위의 경우 날이 무뎌지면서 사용 시 필요한 힘이 최대 40%까지 증가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안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고령자 생활용품 안전성 조사에서도 다용도 가위로 인한 사고가 연간 약 2,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사고의 92%가 오래되고 무뎌진 가위를 계속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다양한 전문 도구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손 힘이 약한 노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전동 가위는 단 4분의 1의 힘으로도 일반 가위와 동일한 절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도별로 특화된 안전 커터나 전용 가위들은 사용 시 필요한 힘을 최소화하면서도 더 안전하고 정확한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낡은 실내화. 대한노인병학회의 최근 연구 결과에는 노인의 낙상사고 중 실내화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37%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고의 82%가 1년 이상 된 실내화 사용자에게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발 전문의들의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면 발의 감각 수용체 수가 20대 때의 약 45%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이는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미끄러움이나 불안정함을 제때 감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팀이 실시한 실험 결과 6개월 이상 사용한 일반 실내화의 경우 미끄럼 저항 지수가 새 제품의 약 35%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물기가 있는 환경에서는 이 수치가 더욱 낮아져 새 제품의 2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노인의학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발 건강은 전반적인 신체 균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실내화 사용은 발의 아치를 무너뜨리고 이는 무릎과 허리의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개발된 새로운 실내화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신 메모리폼 소재는 발의 압력 포인트를 분산시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대 6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노 기술을 적용한 미끄럼 방지 처리는 1년 이상 사용해도 초기의 마찰력을 90% 이상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유리로 된 거울과 액자. 대한안전관리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 유리 제품 관련 사고의 45%가 거울과 액자로 인해 발생하며 이 중 65%가 60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벽걸이 거울이나 대형 액자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고정장치의 안전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5년 이상 된 벽걸이 고정장치는 초기 강도의 40%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지진공학 전문가들은 최근 증가하는 미세 지진이 벽걸이 제품의 안전성을 크게 위협한다고 경고합니다. 진도 3점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노후화된 고정장치는 순간적으로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유리 파편으로 인한 2차 피해입니다. 노년기에는 상처 치유 능력이 40대에 약 55% 수준으로 저하되며 작은 상처도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무거운 냄비와 프라이팬.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의 손목 및 어깨 관절 질환 중 31%가 무거운 조리도구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무소의 냄비나 두꺼운 프라이팬의 경우 물이나 음식을 담았을 때 무게가 2kg에서 4kg까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손목 관절이 안전하게 들 수 있는 권장 무게인 1.8kg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손목 관절이 안전하게 들 수 있는 권장 무게인 1.8kg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관절염 전문의들의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경우 손목 관절의 부하 저항력이 30대의 약 58%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거운 조리도구를 사용하면 관절에 심각한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상사고의 42%가 무거운 조리도구를 다루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끓는 물이나 뜨거운 기름을 옮기는 과정에서의 사고가 가장 빈번했죠. 다섯 번째, 높은 의자와 소파.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은 항상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좌면이 너무 낮거나 높은 가구는 무릎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이죠. 실제로 노인 관절 질환의 28%가 부적절한 높이의 가구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의자에서 일어설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최대 3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좌면이 너무 낮은 소파의 경우 이 수치가 4배까지 증가할 수 있죠. 더욱 심각한 것은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들은 너무 푹신한 소파에 오래 앉아 있으면 하지정맥류나 심부정맥 혈전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경고합니다. 여섯 번째, 오래된 전기장판과 온열 매트. 화재 안전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가정 내 정의 화재의 15%가 노후된 전기장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화재의 75%가 3년 이상 사용한 제품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온도 감각이 30대의 약 62% 수준으로 저하되어 있어 화상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인 화상 사고의 38%가 전기장판 관련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 말초 신경병증으로 인해 온도 감각이 더욱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42도의 온도에서도 심각한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전기장판의 열선은 평균 3년 사용 후부터 급격한 노화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국소적인 과열이나 합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죠. 7번째, 낡은 전기면도기와 이발기. 대한피부과학회의 연구 결과 60세 이상 노인의 피부는 20대에 비해 재생 능력이 48% 감소하며 상처 치유 속도는 최대 65%까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도기로 인한 작은 상처도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노화된 전기면도기의 위험성은 3가지 측면에서 분석됩니다. 첫째, 면도날의 미세 손상으로 인한 피부 자극입니다. 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1년 이상 사용한 면도날은 표면에 미세한 요철이 발생하여 피부 손상 위험이 215% 증가합니다. 둘째, 내부 모터의 성능 저하로 인한 불규칙한 작동입니다. 공학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년 이상 사용한 전기면도기의 모터 성능은 초기 대비 평균 37% 감소하며 이는 면도 중 예기치 못한 날카로운 움직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생 문제입니다. 미생물학 연구에 따르면 오래된 면도기 내부에는 15만 개 이상의 세균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8번째, 복잡한 리모컨들. 신경과학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 복잡한 리모컨 사용이 노인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평균 28% 상승시키며 이는 혈압 상승과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노인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리모컨 사용은 노인의 인지 부담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특히 4개 이상의 리모컨을 사용하는 경우 일상적 스트레스 지수가 2배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야간 사용 시의 문제입니다. 조명이 어두운 상황에서 작은 버튼을 찾으려 할 때 노인의 시각적 스트레스가 평상시의 3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9번째, 두꺼운 이불과 담요. 수면의학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과도하게 무거운 이불은 노인의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실제로 무게가 3kg을 초과하는 이불을 사용할 경우 수면 중 체위 변경 횟수가 42% 감소하며 이는 근골격계 통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노인의 경우 무거운 이불로 인한 압박이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전문의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불의 무게를 1kg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아침 관절 강직 증상이 평균 35%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호흡기 전문의들도 경고합니다. 두꺼운 이불은 습기를 머금기 쉬워 진먼지 진드기의 번식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5년 이상 사용한 두꺼운 이불에서는 새 이불보다 평균 8.4배 많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복잡한 자물쇠와 열쇠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노인의 응급실 방문 사례 중 상당수가 열쇠나 자물쇠 사용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이 위험도가 2.5배까지 증가합니다. 복잡한 자물쇠와 열쇠로 인해 생기는 대부분의 사고가 차지했죠. 또한 손목 터널 증후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복잡한 자물쇠를 반복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손목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노인의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 중
35%가 잦은 열쇠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심리적 불안감입니다. 노인정신의학 전문의들의 연구에 따르면 복잡한 잠금 장치는 노인들의 불안감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야간에 열쇠를 찾지 못하거나 자물쇠를 여는 데 실패하는 경험은 장기적인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노인의 삶의 질이 평균 45% 이상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안전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능력으로 인정받았는데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한 시대에는 더욱 그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오랜 시간 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식의 틀에 박힌 조언이 아닌 실제로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발견한 특별한 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말의 절제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말을 적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존경받는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 생각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말했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듣습니다. 이 말씀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큰 신뢰와 존경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세대 간의 대화에서는 이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때로는 적절한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대화에서 이런 태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배움입니다. 흔히들 나이 들면 고집이 세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2세의 한 어르신은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화상통화를 하는 것을 배우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버튼도 누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손주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손주가 더 자세히 알려주더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움의 자세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열린 마음가짐이자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치매 예방이나 인지기능 유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즐거움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감정 조절의 달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미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존경받는 어르신들을 관찰해보면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서운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감정 조절의 핵심은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분리라고 부릅니다. 즉,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관계에서 이런 태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일 때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닌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한 75세 어르신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도움을 청할 때는 기꺼이 들어주려 합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수록 자녀들은 더 큰 존경심을 가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독립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비록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다는 자부심은 삶의 품격을 크게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시간 활용을 예술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하루의 시간을 의미 있게 구조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산책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하는 등 규칙적이면서도 유연한 일과를 만들어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들을 타인과 나누는 방법을 안다는 점입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거나 평생교육원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르치는 등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활용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활동과 사회적 참여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삶의 질입니다.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우울증이나 고립감을 훨씬 덜 경험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섯 번째는 외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는 단순한 겉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자 타인에 대한 예의이며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특징 중 하나는 단정함입니다. 하지만 이는 값비싼 옷이나 화려한 장신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 상황에 적절한 의복 선택,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 관리에 있어 철저함을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관리가 타인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똑같은 기준을 유지합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존중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옷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 걸음걸이, 자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분노의 승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자주 화나게 만듭니다. 젊은 세대에 무례해 보이는 행동,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대한 불만, 신체적 제약에서 오는 답답함까지. 하지만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이러한 분노를 다루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해보니 제가 젊었을 때는 어떠했는지 돌아보게 되더군요. 그러자 화가 지혜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 관리 전문가들은 나이 든 후의 분노가 오히려 더 깊은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의 즉각적인 분노와는 달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 다듬어진 분노는 오히려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번째 특징은 기억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는 바로 기억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면 구시대적으로 보일까봐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자신의 기억을 나누는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미화하거나 현재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현대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여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할 때도 단순히 그때는 이렇게 힘들었다로 끝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9번째는 경계 설정입니다.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또 다른 특징은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계 설정은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경계 설정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손주를 돌보는 문제, 경제적 지원의 문제, 일상적인 방문의 빈도 등에 있어 명확한 경계가 없다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한 어르신들의 가정에서는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됩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머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유머와 위트를 잃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농담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밝고 긍정적인 면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자신의 나이나 신체적 제약에 대해서도 유머러스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제 귀가 잘 안 들려서 오히려 좋습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는 안 들리는 척하면 되니까요. 라는 식의 유머는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들면서도 깊은 삶의 지혜를 전달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유머러스한 태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면역력이 더 강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더 낮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도 더 원활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한 가지로 수렴됩니다.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도 존중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한계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품위는 외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성숙함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품위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품위 있는 노년을 설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조용한 아침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아닐까. 젊은 시절의 분주함이 지나가고 일상의 고단함이 잦아들면서 찾아오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날, 낙엽이 떨어지듯 친구들과의 연락도 하나둘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연스러운 일처럼 여겨집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이 들어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는다는 것,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나무의 뿌리를 자르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문득 깨닫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은 약을 정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뇌가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마치 장미 정원과 같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가꾸지 않으면 아름답던 장미는 시들고 정원은 황폐해집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는 바로 이 정원에 생명을 불어넣는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채널을 돌리면서도 우리는 착각합니다.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니까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겠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운동 경기를 관람하면서 운동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뇌의 활성화는 살아있는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친구와 마주 앉아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계획을 나누고 때로는 서로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는 그런 대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뇌가 수십 년 전의 기억도 생생히 간직하고 있으면서 때로는 바로 어제의 일조차 희미하게 잊어버린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결코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활발하게 뇌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을 보십시오. 매일 물을 주고 말을 걸어주는 화분은 싱그럽게 자라나지만 방치된 화분은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라는 이름의 물과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마치 견고한 성벽과 같습니다. 수많은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막이죠. 젊은 시절에는 이 성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감기도 금방 낫고 작은 상처도 쉽게 아물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 성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감기가 한 달 넘게 가기도 하고 가벼운 찰과상도 쉽게 낫지 않는 경험을 하면서 말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끊기면 이 견고하던 성벽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틈새에 불과합니다. 요즘 왠지 피곤하네 라고 느끼는 정도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틈은 점점 커져갑니다. 마치 오래된 성벽에 스며드는 빗물처럼 작은 틈새로 질병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나무들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서로의 뿌리가 얽히고 설켜 영양분을 나누고 바람을 막아주며 함께 자라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교류를 통해 자연스러운 활력을 얻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친구와의 만남은 더욱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편안한 웃음을 나누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함께 마시는 것,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며 챙기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자연스럽게 강화시킵니다. 문득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왜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들과의 만남을 미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바쁨이란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각각의 계절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계 초침 소리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듣지 못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마음 깊숙이 파고듭니다. 똑딱, 똑딱. 끝없이 이어지는 시계 소리는 마치 외로움을 재촉하는 것만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홀로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고요함은 무거운 침묵으로 변해갑니다. 마음의 겨울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권태로움으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풍경을 보며 오늘도 똑같은 하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밖의 새들은 여전히 지저귀고 아이들은 여전히 등교를 하고 거리는 여전히 분주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마치 무성영화처럼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신의 모습만을 비추게 되고 그 모습은 점점 더 어둡고 왜곡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닌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마치 겨울철 한파처럼 마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억은 마치 큰 저택과 같습니다. 수많은 방들이 있고 각각의 방에는 소중한 추억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떠들썩했던 웃음소리가 들리는 방, 첫 직장에서의 설렘이 남아있는 방, 결혼식 날의 감동이 저장된 방, 이 모든 방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양치를 하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기억의 방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방들은 하나둘씩 닫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끔 열쇠를 잃어버리는 정도입니다. 어떤 추억이 어느 방에 있었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방들이 영영 닫혀버립니다. 시계추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똑딱거리는 그 소리가 혼자 있을 때는 유독 크게 들립니다. 마치 우리의 고독을 재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지면 시간은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큰 바위를 옮기는 것처럼 버거워지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나? 시계는 똑딱거리며 제 속도로 움직이지만 우리에게 그 시간은 때로는 너무 빠르게, 때로는 너무 느리게 흘러갑니다. 특히 깊어가는 밤이 가장 힘듭니다. 잠은 오지 않고 생각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시간.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마저 외로움을 더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물리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는 서서히 그 목소리를 잃어갑니다.
처음에는 말수가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많아지죠.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 안을 채우고 우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악기처럼 우리의 목소리도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화가 어색해지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인생은 마치 커다란 캔버스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색을 칠하고 새로운 모양을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캔버스는 점점 단색화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일상이 조금 단조로워진 것 같다는 정도로만 느껴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회색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고 새로운 생각이 사라지고 새로운 감정이 메말라갑니다. 우리의 그림자는 점점 더 흐려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나는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자주 찾아옵니다. 시계가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시간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내면 시계도 서서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가고 한 주가 다른 한 주와 구분되지 않으며 계절의 변화조차 무감각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늘 부족했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떠신가요? 시간은 넘치지만 그 시간을 채울 의미 있는 일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봄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친구들은 어딘가에서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불현듯 떠오르는 옛 친구의 얼굴, 문득 생각나는 그날의 웃음소리, 그리고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따뜻한 기억들. 전화기를 들어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통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마음의 겨울을 봄으로 바꾸며 기억의 방을 다시 열어주는 마법과도 같은 행동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진정한 동반자를 찾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정이란 결코 늦게 피는 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나무는 홀로 자라지 않습니다. 숲을 이루며 함께 자라고 서로의 뿌리가 얽혀 더 큰 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친구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위해 새로운 첫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우리가 먼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더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말입니다. 마치 사막의 여행자가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듯 우리도 그렇게 안식처를 찾아 방황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이 화려한 집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높은 층의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풍경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 믿었죠. 중년에는 든든한 통장 장호가 답이라 여겼습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재산이 우리의 불안을 잠재워 줄 거라 기대했으니까요. 은퇴 후에는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평화를 찾으려 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안식처는 바로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도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화는 다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하룻밤 사이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땅속 깊이 묻혀있던 씨앗이 서서히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 마침내 꽃을 피우듯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늘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온통 결점만 보였고 남들과 비교하면 항상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더 성공해야 하고 더 멋있어져야 하고 더 완벽해져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죠. 20대에는 더 높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밤마다 한숨 쉬던 날들이 있었죠. 30대에는 더 빠른 승진을 이룬 동료들과 비교하며 자책했습니다. 누군가 승진 소식을 전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대에는 더 큰 집을 가진 이웃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내 집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넓은 아파트, 고급 자동차, 멋진 가구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50대에 접어들어서는 자녀 교육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웃집 아이는 명문대에 들어갔다는 소식, 친구의 자녀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내 인생의 실패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만 같았죠. 60대에는 은퇴 후의 불안감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입이 끊기고 사회적 지위를 잃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옛 동료들의 눈길이 낯설었고 예전에 명함 한 장 없는 현실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마치 끝없는 마라톤을 하듯 말입니다. 쉴 새 없이 달리고 또 달렸지만 도착점은 늘 조금씩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조금만 더라는 조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성공하면,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봄날의 꽃을 보면서도 그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름밤의 달빛도 무심히 지나쳤고 가을의 단풍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낄 여유도 없이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찾아온다는 것을, 더 이상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지금 이대로 충분히 완벽하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마치 봄이 오듯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깊은 주름 사이로 피어난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이야기구나. 얼마나 많은 웃음과 눈물이 새겨져 있는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넘기다 보면 시간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을 만납니다. 젊은 시절에 의욕 넘치던 모습, 중년의 무게를 견디던 표정, 그리고 지금 각각의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왔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름을 감추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비싼 화장품도 바르고 고가의 시술도 받아보았죠. 거울 앞에서 한숨 짓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그저 웃음으로 기억됩니다. 세월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노력이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걸음이 느려진 것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예전처럼 종종거리며 걷지는 못하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가의 작은 꽃들, 하늘의 구름 변화, 이웃들의 표정까지. 서두르지 않게 되자 세상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가면 매일 같은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매일 다른 풍경을 만납니다. 어제는 보지 못했던 들꽃이 피어 있고 새로운 새소리가 들립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나무들의 색이 달라지고 하늘의 표정도 매일 새롭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갔을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이제는 하루를 채우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이제는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가끔 물건을 둔 곳을 잊어버리고 찾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잊고 있던 다른 소중한 물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된 편지, 잊혀진 사진, 간직해둔 보물들. 이런 우연한 만남이 주는 기쁨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달라진 것은 아침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서둘러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긴장하고 준비했죠. 그때는 아침 햇살도 새들의 지저귐도 그저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호흡 소리를 듣고 심장이 뛰는 소리를 느끼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습니다. 차 한 잔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습관처럼 마시던 차였지만 이제는 그 향과 맛을 천천히 음미합니다. 찻잔의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질 때면 이 순간 자체가 하나의 작은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릅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을 보며 늘 무언가를 바랐습니다. 승진, 성공, 재산, 끝없는 욕망의 목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저 달을 바라봅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스며드는 모습을 보며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여정인지 생각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후회들도 이제는 다르게 바라봅니다. 실패했던 순간들, 잘못된 선택들, 놓쳐버린 기회들.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도자기가 높은 온도에 감에서 견뎌내야 단단해지듯 그 시련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더 이상 남들의 기준에 맞추어 살지 않습니다. 옷차림도, 걸음걸이도, 말투도 모두 내가 편한 대로 합니다. 누군가 이런 나를 판단하고 평가한다 해도 그것은 그저 그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이러한 자유로움은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고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니 관계가 한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런 진정성에 더 깊이 공감하고 다가왔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조언하고 가르치려 했습니다. 내 경험이 그들에게 정답이 될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바라봅니다. 그들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겠지만 그것 또한 그들의 인생에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니
다른 이들의 부족함도 더 너그럽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옆집 할머니의 시끄러운 라디오 소리도, 아래층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도 이제는 그저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라는 커다란 그림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도 깊어졌습니다. 봄의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에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여름날의 폭우에서 정화의 의미를 찾으며, 가을 낙엽이 지는 모습에서 비움의 지혜를 배웁니다. 겨울의 고요함 속에서는 깊은 명상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잘 살아왔다고. 지금 이대로 충분히 아름답다고. 이것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며 깨달은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 들었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바라봅니다. 나이 들미란 축복입니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고,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며, 더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자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밖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가장 완벽한 안식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야 알게 된 이 진실을 이제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삶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이 깨달음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